이제 출연하신 분들 다 아시지만 일단 김진 선배는 제 전임 워싱턴 특파원이에요. 네, 저하고 1등이었어요. 네, 저희 젊었을 때 같은 아파트 이해하시는 사람들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잘 알고 있는데 김진 선배가 오늘 아까 강연해 주신 거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리고 이종근 평론가는 잘 아시겠지만 정말 공부 많이 하시는 평론가예요. 제가 같이 이제 패널을 참석하다 보면 그냥 노트에 깨알같이 적어놨어요. 깨알같이 적어서 자기 주장을 할 때 그냥 허투루 하거나 근거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논리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펴시는 분이어서 보수의 이런 분들이 정말 좀 더 많아야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종근 평론가이십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윤석만 의원은 한동훈 대표 돕겠다고 직장 때려치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도와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하여튼 그 얘기가 무슨 제가 김진 선배나 이종근 평론가님께도 열심히 도와드리라 이런 말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굉장히 어떤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일부터 시작하면 한 7개월 조금 넘었는데 저는 한 700일도 더 지난 것 같아요. 한 7개월 동안에 이 대한민국 아마 먼 훗날 아마 대한민국 역사는 이 시간을 기억을 할 겁니다. 예,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과연 누가 어떤 목소리를 냈느냐, 누가 국민 앞에서 대한민국이 지켜야 될 헌법적 가치가 이겁니다 라고 외친 사람은 누구였느냐. 다 아시죠? 그 다음에 헌법적 가치를 어긴 사람은 누구였느냐. 그리고 그 헌법적 가치를 어긴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을 추종하면서 말도 안 되는 계몽용 소리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을 호도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고 우리도 다 알고 아마 역사가 기록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역사의 올바른 방향 쪽에 서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잘못 쪽에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길 겁니다. 저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이명웅 쇼나 그 다음에 김어준 쇼에 못지않은 이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제가 이제 토크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궁금한 걸 질문하면 답변도 해주시고 그냥 자유롭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전 이종근 평론가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다 같이 해란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죄송합니다. 제 건가요? 죄송합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왜 자기 후배였던 한동훈 대표를 속된 말로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간달이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저도 여전히 이해는 안 갑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야 될 이유를 제가 깨달았어요. 왜 깨달았냐면 제 김진 선배 중앙일보 진짜 논설위원이시고 저기 김성혁 전 최고위원은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이시고 윤석만 지금 백수가 되신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이시거든요. 제가 오늘 안 오면 특정 언론 오비 모임이 됩니다. 제가 와야지만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제가. 한번 좀 돌려봤고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사실 출발이죠. 왜 그랬을까?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되새김질하냐면 다시 그런 행태를 보이는 정치를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제대로 알아야만 지금 이 타이틀처럼 보수의 문제가 생기겠지요.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 정치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소한 이 보수 개혁이라는 타이틀로 말을 시작을 하면 저는 이 타이틀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보수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보수를 뭘 바꿔야 된다? 그게 늘 타이틀이더라고요. 뭐 윤상현 의원도 저도 불러서 뭐 패널로 갔더니 보수를 어떻게 혁신하나? 아니 제가 알기에는 수십 년 동안 이 당은 보수 개혁, 보수 혁신이라는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 바뀌었어요. 보수가 문제가 아니죠. 정당의 문제, 그리고 그 안에 보수를 참칭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저는 보수가 무엇이냐라고부터 다시 얘기를 시작하면 보수는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보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프랑스 혁명을 영국에서 지켜봤는데 너무 처참하게 다 바꾸는 거예요. 프랑스와 영국의 그 유려한 전통과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가져왔던 명예, 뭐 이 모든 것들을 다 왕의 치는 것은 다 잘라버리고 다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먼드 버크가 보수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지킨 거다 그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겁니다. 보수혁신이라는 말을 그러면 다시 연결하면 이거예요. 지킨 것을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자. 뭘 지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공유로 하면 그 나머지는 다 바꿀 수 있다.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이 그야말로 맞는 말입니다. 마누라만 빼놓고 다 바꿔라.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마누라는 꼭 지켜야 될 가치거든요. 그렇죠?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거 꼭 지키겠다. 200원씩 박수가 나오는 있어요. 귀과 자식까지 얘기해요. 예, 자식까지. 어쨌든 그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바뀌자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윤석열이라는 사람한테는 지킬 가치가 없었다. 우리는 지켜야 된다. 딱 두 가지가 하나는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는요, 진보로, 그러니까 좌파랑 달라서 부끄러움을 알거든요. 뭘 잘못하면, 내가 잘못했다. 검찰 불려가면 내가 검찰 소환 다 응하고 내가 부끄럽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수였고요. 좌파들은 검찰에 소환 응하지 않다가 이건 다 검찰이 나를 조작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도 윤석열은 대통령의 판결도 버리고 보수주의자를 참칭한, 그러니까 보수주의자가 아니에요. 오늘도 나는 이제 안 나가겠다. 검찰한테 안 물려가겠다라고 합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부끄러움을 알아야 저는 보수라고 생각하고 그게 명예다. 명예를 지키는 것이 바로 보수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진태 선배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능함입니다. 우리가 12년 동안을 국민의힘은 지고 있어요. 이건 정말 이 정당이 처음 겪는 일입니다. 헌정 사상은 아니지만 왜냐면 공화당이 있었기 때문에 공화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87년 체제 이후에 보수 정당이요 연달아서 3번 총선을 졌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민주당은 단타를 한 번도 안 바꾸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12년 동안 3번 연달아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 같으면 영국 같으면 당을 완전히 다 해체시켰을 거예요. 한데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능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선택을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너무 길게 말씀드리죠. 우리 김정혁 최고께서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 한동훈을 핍박할까? 그거잖아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저 사람은 내가 갖지 않은 유능함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저 사람은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을 질투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채워넣으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거꾸로 갑니다. 저 사람을 없애야 내가 그래도 영향을 보이고 저 사람을 없애야 균등하게 보이겠지. 저는 그 두 가지 때문에 윤석열을 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때문에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아직도 그렇게 열렬히 응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답변의 수준을 보셨죠? 질문은 우문이었는데 답은 정말 현답입니다. 이 어떤 그냥 내가 뭐 싫어서 질투해서 이게 아니라 우수의 가치와 철학까지 연결시켜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역시 이종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 가수가 노래를 너무 잘해서 뒤에 두 분이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짧게 왜 첫 번째 질문 똑같이 왜 도대체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한동훈 대표를 미워할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몰아내지 못해서 쫓아내지 못해서 결국 자기 스스로 망가뜨리는 그런 파괴적이고 파멸적인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네, 일단 그 김진 선배를 포함해서 언론계 세 분의 제 선배님들을 보시고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한 2, 3주 동안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여러분이 걱정해 주셨는데 좀 전에 무대 올라오자마자 그냥 용각산을 하나 털어 넣었습니다. 기침을 하지 않고 저는 파편육시 39대손입니다. 윤석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 뭔가는 먼 지방 사람인데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게 한때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었다는 게 부끄럽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언론인으로서 제대로 검증하고 치열하게 사과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일단 사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동훈 전 대표를 왜 그렇게 미워했는가? 저는 그 두 사람의 오랜 관계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은 이제 검찰에서부터 이제 인연이 깊었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좌천당했을 때 혼자서 유일하게 찾아가서 같이 밥 먹고 산책하고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나이가 한참 어리고 하니까 그냥 부하 직원, 날 잘 따르는 동생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공사 구분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친한 형동생이라 하더라도 공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공직에 주어지는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는 최상위의 수준에 있는 정치인들이죠.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그럼 그런 사람이라면 일반 정치인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윤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앞에서 이제 이종근 선배께서 애정하다 보고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막스 베버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이제 전공이 서양이라서요. 베버의 얘기 중에 핵심인 게 소명으로서의 정치인은 책임 윤리와 신념 윤리를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두 개가 조화를 이루어간다고 했습니다. 신념 윤리는 본인이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치인의 윤리 의식이에요. 책임 윤리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벌어질지 모르는 결과에 대해까지 책임질 수 있는 자세가 책임 윤리를 가진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책임 윤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서 나의 언행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내가 버럭하고 화내는 것이 최혜경 수사에 어떤 외압으로 작용할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막는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해서 지금처럼 보수를 괴멸시킬지 비상개혁을 하면 나라가 그쪽이 나고 지금처럼 보수가 멸망 직전에 가는 결과가 초래될 거라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 아직까지도 아무런 책임을 지려 하지 않잖아요.
공직자로서의 자세, 기본적인 책임윤리가 부재한 사람이었다. 반대로 한동훈 전 대표는 그 부분만큼은 뛰어난 사람이었죠. 그리고 끝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는 신념윤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하는 어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애국심 그런 것들도 잘못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면 비상계엄을 하지 않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그 오랜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사적인 영역 그거를 대통령과 여당 대표라는 상당한 높은 윤리가 수반되어야 하는 공적인 관계에서까지 확대 해석을 해서 내가 말하면 그대로 다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했었던 내가 말을 하는데 안 들어주는 걸 배신이라고 여기는 그걸 공사구분을 못한 게 가장 큰 패착이었다 생각합니다. 이거 대학교 강의시간인데 첫 번째는 에드먼드 버크가 나오고 두 번째는 막스 웨버가 나오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공사구별이라는 게 적어도 공적 무대에 쓴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저희가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요. 저 역시 정치판에 들어와서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라는 게 정치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신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결국은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과가 내가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세상에는 운적인 요소도 생기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재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걸 책임지려는 그런 태도 내가 의도가 좋았으니까 무슨 짓을 하든 나는 상관없다. 그게 아니고 이 결과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잘못됐을 경우에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 라는 그런 책임윤리가 정말 필요하고 그것들이 지금 우리 당에 있는 우리 당의 정치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번에는 김진 위원님께 김문수 장관이 대선 후보 토론 때 계속 이런 말을 했어요. 배신자론을 거론을 하면서 눈에 넣어도 분량이 그 표현을 8번인가 아마 했어요. 저는 김문수 장관이 안과 의사 출신인 줄 알았어요. 그게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배신자로는 예를 들어서 뭐 전두환 대통령이 평생 친구 노태우 장군을 요직마다 끌어줬는데 왜 백담사로 보냈느냐 뭐 이런 얘기였어요. 김문수 안과 의사의 얘기는 계속 키워줘서 법무장관과 비대위원장까지 시켜줬는데 왜 그 사람에게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을 했느냐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오류입니다. 제가 한동훈의 그 부분에 관해서는 100% 정확한 얘기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평생 검사와 검사 시절에도 한동훈이 실력 있는 부하 검사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도와줬어요. 한동훈 대표가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좌고우면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가 윤석열이 그래서 내가 강하게 이렇게 서포트 해줘서 결정을 내린 일들이 몇 개 있다.
별이 100% 일에 충실할 수가 없고 저녁에는 후배 검사들 데리고 술을 먹어야 되고 하는 선배 검사에게 술도 먹지 않고 일에 푹 빠져 있고 또 능력도 있고 실력이 있어서 일마다 잘 해결하는 검사는 차라리 은인입니다. 은인. 그래서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은 실력 있지 않은 사람을 선배가 특혜로 그 사람을 요직에 앉힌 게 아니라 내가 저 후배를 이 요직에 앉혀야 내가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서울중앙지검장도 할 수 있고 검찰총장도 할 수 있고 이게 한동훈에 대한 윤석열이의 심리 상태의 50%입니다. 실력에 대한 컴플렉스. 두 번째는 대검 중수부장 출신에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로펌의 변호사들이 민원을 얘기하면 윤석열은 형님 이거는 돼요. 아니 형님 이거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전형적인 세속적인 검사예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한테는 일체 변호사들이 민원을 못 넣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컴플렉스.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세상을 을로 보고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군대도 아버지 덕분에 부유한 아버지 덕분에 돈 안 들이고 눈물 젖을 빵도 안 먹어보면서 고시공부 9년 동안 하고 군대도 가지 않아서 빠따도 안 맞아보고 내무반이 얼마나 고생스럽다는 거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결혼을 했지만 아기도 안 낳아서 3살짜리 꼬마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세상이라는 것도 모르고 또 하나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대검 중수부 1과장을 할 때 나이 차이 띠동갑 젊고 예쁘고 돈 많은 여자를 만나서 평생 돈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됩니다. 이 네 가지가 축적이 돼서 윤석열이 눈에는 세상이 을이고 자기가 갑입니다. 그런데 이런 갑인 나에게 총선 비대위원장 시절서부터 감히 도전을 해온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그것도 총선 비대위원장 때 첫 번째 두 사람의 갈등이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이 끝나면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을 한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오해 때문에 총선 비대위원장 그만둬라라고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평생 세상이 을이고 내가 갑인데 이 내 인생에서 내가 갑으로 존중하는 사람은 내 부인뿐인데 그 부인을 걸고 넘어간 첫 번째 사람이 자기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한동훈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이 돼서 한동훈에 대한 시기, 질투, 증오가 생기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처음 물어본 거는 뭐 지금 이제 감옥에 가 있는
구치소에 가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폄하하거나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이게 다 모든 것들이 출발점이잖아요. 그 이른바 배신자론. 그러니까 한동훈은 자기를 키워준 윤석열을 배신했다는, 사실은 조금만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너무나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무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을 무슨 왕조 시대에 그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너무나 많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매듭을 짓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동안에 밖에 있던 분들도 대부분 다 이민구 대표님 들어왔고요. 밖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들어왔고, 저 뒤에 보면요, 저 황운정 위원장 와 있네요. 황운정 위원장. 예. 마포에 여기 꼴통 아시죠? 다 꼴통 좌파였다가 그게 잘못된다는 생각을 하고 개거천선에서 열심히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애쓰고 주고 계신 함은경 위원장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제가 보니까 아까 왔던 정성준 의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진정호 의원도 그렇고, 뭐 함경 위원장도 그렇고, 태어나서 이렇게 환호받아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뭐 전당대회 할 때도 그렇고, 뭐, 전에 자기 동네에서 당원 교육할 때도 그렇고, 누가 이렇게 우리 지지자들처럼,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게 열광적으로, 네? 이렇게 환호를 해주겠습니까? 저희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사실 저희가 질문을 하나 드리지도 않았거든요. 사전 질문은 없었어요. 바로 여기서 그냥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지금 더 이상 전국 정당이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이.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제가 처음 기자로 신한국당을 출입할 때는 그때도 비슷했어요. 그때도 영남이 중심이 된 정당이었어. 하지만 영남이 중심이었지만 다른 지역의 수도권에서도 의석을 많이 확보한 정당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유능한 정당이었어. 뭐 부패했다는 얘기를 들어도 적어도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당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다시 와서 보니까 아까 지금 우리 김진 선배도 얘기했고 이종동 평론가도 얘기하셨지만 유능과는 거리가 먼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초선 의원들이 정풍운동도 하고 그랬거든요. 모여서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정풍운동도 했는데 지금은 초선들이 모여서 명판장 써서 야 한동훈 몰아내자, 뭐 누구 몰아내자 이런 거 하는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중진들이 적어도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당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중진들이 나가서 이거 뭐 비상계획을 계몽령이라고 하질 않나,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질 않나, 이런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정말 이게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 당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남 자민련에서 이제는 거기서 PK 떨어져 나가서 잘하면 이제 TK만의 정당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의 생명력이라든가 중진들의 무게, 초선들의 어떤 재기반항함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아주 이상한 정당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를 고민을 해봐야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집권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해법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고민을 하는데, 뭐 부분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지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보다 훨씬 경험도 많고 생각도 많으신 이세훈 군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유성관 의원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해법은 이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듯이 정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봉사활동으로 당원 배가 운동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가장 본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그 언더찐윤 뭐 이렇게 불리는 이들이 결국 경쟁력을 잃고 도태돼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리를 보존할 수 있는 이유는 공천이 곧 당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옆에 이제 김주영 선배도 계시지만 이 정말 이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 후보들이 뭐 조그만 거 하나 책 잡힐까 노심초사하면서 열심히 정치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모 의원의 말처럼 1년 뒤면 다 잊어버리고 또 뽑아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우리가 욕하는 민주당조차 당론을 정할 때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요. 원내대표를 뽑을 때도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부르는 이름이 책임당원이에요. 권리는 없고 책임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원들이 정말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당원 주권을 확립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5월 경선 경선에서 떨어진 그날 페이스북에 올렸던 게 이런 거였어요. 사회 수준의 짠물을 빼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당원 배가를 부탁드렸고 우리 동료시민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정말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정말 필요한 이유는 당원들이 주권을 갖게 되고 당원의 마음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 나갈 때 이게 여전히 영남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영원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원들의 생각이 국민 보통의 생각과 괴리되어 있지 않아야만 전국 정당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만 정상적인 지도부, 정상적인 대표를 뽑고 그렇게 해야만 지금 말도 안 되는 능력도 모자라고 실력도 없지만 그냥 자기들끼리 형, 동생 잘해가면서 자기들끼리만 좋은 정치를 배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원 주권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도 전폭적으로 동의하고 하나는 나왔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소수의 기득권 의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들을 막아야 한다. 한 가지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이상 그 책임만을 지어주는 당원이 아니라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권당원이 되어야 된다. 그거는 한 가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두 분에게도 이 당의 이런 모습들, 이거 우리가 어떻게 깨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럼 김진 선배. 약간 개그 같은 거 잘하시죠? 이제부터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원론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서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대리인이 이제 조경태 의원이 되겠죠.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결심을 하면 저는 조경태 의원이 출마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출마를 하니까 탄핵 찬성 후보는 어차피 2명, 탄핵 반대 후보는 우리 안과 의사 김문수 의원,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반반으로 봅니다. 장동혁 의원이 출마를 할지 안 할지 장동혁 의원 출마합니까? 김종혁 최고? 아마 할 것 같아요.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전략상으로는 장동혁 최고의원이 출마하는 것이 탄핵 찬성 쪽에는 더 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당대회 경선은 대통령 후보 경선과 달리 결선 투표가 없죠. 이거는 이제 그 선관위가 만드니까 이번에 만들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룰도 8대2로 할지 뭐 지금까지 당대표 경선은 결선 투표가 없었는데 지난번에 있었죠. 지난번에 8대2 저 한동훈 대표가 될 때 63%에서 50%를 넘었기 때문에 그냥 끝나버리고 끝났죠. 제도상으로는 있었고 자 이번에도 있든지 없든지 어쨌거나 탄핵 찬성 후보 측이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고 탄핵 반대 후보 측은 안과 의사하고 장동혁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만약에 탄핵 찬성 후보 단일화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그래도 역시 친윤 꼴보기가 최고위원으로도 또 등장을 할 거고 또 원내대표도 맡고 해서 인적 쇄신은 상당히 제한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당선되는 탄핵 찬성 후보는 쇄신의 밑거름과 교두보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걸로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말로 입장문으로 탄핵에 반대한 거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탄핵 찬성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뒤로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쌍권 카우보이가 무대에서 퇴장하게 만들고 비틀과 선언이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개혁령 때 헬기가 내렸던 국회 운동장에 가장 폭염이 심한 날에 전체 국회의원 원외 당위원장들을 전부 검정색 계열 옷을 입혀서 탄핵 찬성 당대표가 맨 앞에 서서 사죄문을 발표하고 사회자의 구령에 따라서 108배를 그냥 그리고 나서 이번에 당대표가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좀 쇄신하고 어쨌든 50%의 역할을 하고 지방선거 때 어떻게 될지 1년 후 일은 아무도 모르니까 특검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지켜보고 하면서 그런 페이스대로 친윤계의 중진 의원들과 공존을 하면서 견제를 하면서 가고 다음번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서 원내에 진입할 가능성이 제가 한 씨 이름은 한 번도 얘기 안 하고
김호중일지 김영웅일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 합리적인 개혁보수의 지도자가 원내 진입과 동시에 지방선거 이후에 벌어지는 전당대회 때 당대표가 되면 그때 진정한 보수 개혁의 기회가 생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바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고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대목이에요. 지금 섣부른 50%도 가능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인적 청산의 가능성에 진흙탕에 뛰어들 것이냐, 아니면 인적 청산의 칼을 진짜 휘두르는 국회의원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가 될 것이냐. (1번인지) (2번인지는)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투표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만약에 그가 그런 지도자가 당대표가 되면 보수를 살리는 것은 핵심이 인적 청산이고, 인적 청산은 우리 윤석만 논설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공천이 핵심이기 때문에 공천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공천 배심원단 제대로 바꿔야 됩니다. 공천 배심원단 제도는 수도권, 중부, 호남, 영남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각 권역마다 20명 내지 30명의 당원을 무작위로 재판정에서 국민 배심원단을 선정하는 것처럼 무작위로 위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콘도 같은 그 시설을 하나 빌려서 2박 3일 동안 수능고사 출제위원들처럼 핸드폰을 전부 다 압수하고 그들이 담당 구역의 공천을 점수제로 정한 겁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 면접이에요. 신문.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 당신은 그때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 보수를 망치고 국민의 힘을 망치고 나라를 망쳤던 비상계엄의 밤에 당신은 어디 있었냐?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 그 면접으로 점수를 하면 김정혁 최고위원, 홍석준 의원, 조경태 의원은 워낙 탄탄하니까, 한지아 의원, 지역구로 나가는 진정호 의원, 배현진 의원, 부산 미문화원 농성 사건을 주도할 때, 아니 서울의 미문화원 농성 사건을 주도할 때 제가 기자로 그 앞에 서 있었던 하문경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싼 돈 들이지 않고 경선, 여론조사 경선을 하지 않고 100% 무조건 공천입니다.
가지 앞수당이기 때문에 민원 전화를 받을 일도 없고, 저 지금 이거 진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절에 획기적인 공천 방식을 도입을 해야 된다는 칼럼을 쓰면서 전부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찐 언더찐들, 그리고 한남동에서 모였던 45명, 한덕수 출마 공작 단체 서명을 했던 54명, 공천 배심원단들이 두 가지, 세 가지 질문만 해도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낙천입니다. 이건 우리 지지자님께서 속이 시원하시겠지만, 저는 되게 부담스럽네. 이거 농담이고요. 일단,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사실, 이 말씀, 아까 좀 전에 윤석만 의원이 얘기했던 당이 소수의 어떤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당원 주권 시대가 열려야 된다는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김진 선배 얘기는 당 대표를 비롯해서 그 당을 구성하는 핵심들이 사람을 봐야 된다.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온 사람들이고 어떤 인생에서 어떤 결정들을 내린 사람들인지를 봐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두 가지만 돼도 우리 당은 민주당과는 확실히 다른 정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또 더해서 우리 이종덕 평론가는 과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제가 좀 어렵겠어요. 들어보면 좀 끝내죠. 약간 좀 반칙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김진 선배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 분위기 어때요? 이 분위기 어때요? 들어올 때 너무 당혹했습니다. 저 들어올 때. 저는 사실 이 대회의실에서 취재도 해보고 또 토론 패널도 해봤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처음이에요. 후회를 하는 건 내가 이렇게 정말 유명한 사람인가 했더니 윤석만 위원 왔는데 저는 그냥 앉아서들 박수를 쳐주시는데 일어나시더라고요. 내가 고마웠구나. 자, 이제 저 질문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두 분께서 아주 정확한 그리고 아주 디테일한 점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어떤 이야기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우리 김진 선배가 마지막 한 말씀부터 떠올려보죠. 한 분 한 분 말씀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열광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번 바꿔보죠. 한남동에 간 45명 이름 혹시 다 기억하십니까? 네. 아닐 거예요. 자, 하시지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나경원, 김정태, 김기현 이런 몇몇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30명은 다 몰라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단 한 번도 기자들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방송 인터뷰 나가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자기가 자기 의견을 의총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리고 저도 몰라요. 108명 중에 말입니다. 국회 출입기자들이 진짜 말이라도 한 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걸어본 사람이 국회 출입기자들이 세는 거예요. 20명도 안 돼요. 다 정치를 하기 위한 정치인이 아니라 월급 받으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 세금으로 권력을 누리려는 사람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정치꾼들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 한 명의 정치인을 대통령 만들려는 사람들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건 그건 한동훈이라는 전 대표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이 모든 세력들이 전부 다 들어가야만 밭가리가 되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정명운동을 제안합니다. 정명운동이란 이름을 제대로 지어주자. 다른 이름으로 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아직도 친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김기현, 모든 영남 PK 의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 친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친윤은 그리고 이 친윤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윤이라는 감옥에 간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도 뭔가가 있겠거니 해갖고 자기들이 피해 나가는 거거든요. 거꾸로 여기서 계신 분들이 친한이라고 불리는 거 좋으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팬클럽일 때는 가능하지만 제가 제안하는 정명운동은 이겁니다. 바른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지고 바른 이름으로 불러주자. 친윤 무리가 아니라 그들은 수구 꼴통이다. 수구이다. 그러면 대형에 어떠하고 탄핵에 어떠하고 그런 식의 아무리 해봤자 필요 없다. 우리가 진짜 친윤이 아니면 수꼴통이다 라고 해서 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무리들을 불러줘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은 혁신, 개혁합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정치인을 이렇게 응원하는 건 진짜 세상을 개혁하고 이 정당을 혁신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 정명운동을 해야 하냐면, 제가 아까 웃으셨잖아요. 장동혁 이번에 당대표 나오는 게 그의 꿈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느껴지는 건 사실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다 지시를 하거나 또는 그의 부인이 지시를 하거나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그들이 비대위원장이든 당대표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바꿨습니까? 그렇죠? 근데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습니까? 보니까 자기 아바타,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할 사람으로 늘 교체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생각이 들면 바꿔버리고 잘라버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내가 시키는 대로 쭉 검사시설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시킨 거고요. 그러니까 그걸 느낀 게, 김기현이라는 사람을 당대표 시키려고 할 때 누구도 다 알았어요. 그 사람이 당대표 능력이 없다는 걸. 근데 왜 시켰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으로만 수차례 교환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 장동혁이 딱 그 케이스라고 여겨집니다. 저도 사람이 지금 윤석열의 복심으로 불리는 서정욱 변호사가 방송에 나와서 장동혁 외치는 걸 보고 느꼈어요. 이거 빈말이 아니구나. 또다시 아바타를 세우려는구나. 김대식이라는 사람이 한동훈 나오지 마라, 김문수 나오지 마라 하고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젊은 유능한 사람으로 당대표해야 된다. 그게 장동훈이에요. 그게 끝까지 이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윤석열은 감옥 가 있는데 이게 왜 계속 대불이 됩니까? 제가 느끼기에 여기 있는 중진 의원들은 딱 윤석열을 어느 정도 이용했다. 그냥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계속 가지려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서 비 맞춰주는 거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 똑같은 패러다임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도 역시 정치 머신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기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중진들이 뒤에서 자기 마음대로 이 초선 의원들을 좌충우지하고, 그래서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들을 친윤이라고 부르지 말자. 어떤 의미에서는 윤석열을 아바타로 만들어서 조종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윤석열이 아닌 또 다른 먹잇감을 찾고 있고 그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합쳐서 이 당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그들을 친윤이라는 어떤 범주가 아니라 그야말로 수국골통이라고 불러야지만 우리가 딛고 넘어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분이 앞서서 했던 얘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리더십부터 시작해서 그 당의 공천 시스템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당을 대변해야 된다, 당의 리더십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우리 이종근 평론가 중에서는 저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민주당에 비해서 우리 의원들의 경쟁력이 너무 떨어져요. 예를 들면 뭐 TV 토론 같은 데 가서 말 한 번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국회의원이라고 그 사람들 뭐 등장도 안 하고 뭐 인터뷰 하려면 기자들 질문에 답변도 못하고 방송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지만 지역구에 가서는 뭐 아우 뭐 어르신 뭐 이거나 열심히 해서 계속 표받는 사람들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종근 평론가 얘기 들으면서 맞다. 우리 국민들도 자각을 해야 된다. 뽑는 사람이 내가 뽑는 국회의원이 그게 무슨 정말 그냥 나한테 뭐 형님 동생 누나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뽑지 말고 진짜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 뭐 내가 지향하는 가치를 대변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좋은 말씀 드리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한 10여 분 남았는데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이제 이게 좀 압축해서 하나는 신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윤석열 없는 신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짧게 하나. 두 번째 이거는 조금 중요한 뭐랄까 심각한 주제이긴 한데 이재명 정권은 어떻게 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012년인가요? 조국 씨가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책을 썼었어요. 그게 계속해서 졌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거의 야 이게 진보는 이대로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라는 진보 진영의 위기의식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기억해보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넓게 퍼져 있었어요. 그때 조국이 썼던 게 진보 집권 플랜이었어요. 그래서 진보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기억하기에는 뭐 한참 뒤에나 집권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가 왜? 우리 하도 엉망이어서 그랬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집권을 했잖아요. 걔네가. 그래서 이재명 정권과 보수 집권 플랜이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거대 담론이긴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두 가지. 하나는 친윤들의 미래, 또 하나는 이재명 정부와 보수 집권 플랜. 이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뭉뚱거려서 같이 이제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거기서 됐죠. 어떻게 다시 거꾸로? 하실래요? 먼저 하는 게 좋죠? 뒤에서 다 해보시면 앞으로 다 해보면 한 개가 있어요. 제가 하면서도 신진선배가 달려놓은 분위기를 계속 제가 선물로 이어드렸던 느낌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 우선 친윤들의 미래는 다시 이제 제가 정명동을 하자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으로 뭉칩니다. 제가 뭐 친한이라는 이유로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사실 빛을 발해야만 이 당의 지지율이 올라요. 당 지지율 왜 곤두박질 칩니까? 미래에 투자해야 되는데 미래가 없어버려요.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투자할 의욕이 없으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친윤이라는 건 미래가 없어요. 윤이 감옥 가 있는데 왜 윤이라는 이름이 아직 살아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윤의 미래는 없다. 근데 문제는 그게 더 최악이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카리스마 있는 그런 군주가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중앙집권적 왕국이 아니라 이제는 공권주의예요. 이 당이 소영주들이 지네들끼리 카르텔을 해갖고 우리끼리 저기 대통령 집권하지 말자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계속 이런 소수당으로 가자라는 그런 흐름이 느껴지거든요. 완전 카르텔로 그냥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영남에서 누가 중심이 됩니까? 그 불가능해 보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보수 집권 플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 제 생각에 맞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또 지지합니다. 그게 바로 세대 교체예요. 세대 교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대 유감일 수도 있고 세대라는 것은 이제 어마어마한 화두가 저는 지금도 됐지만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대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연금 때문에 연금 개혁을 했다가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정말 분노해서 다 뛰쳐나와서 엄청난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어요. 그때 프랑스 언론이 세대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세대의 어떤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지금 문제를 안고 있어요. 진짜 폭탄 돌리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역 갈등보다 또는 계급 갈등보다 저는 세대 갈등이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그것을 죄송합니다. 생각적 나이를 말씀드려서 이 80이 가까운 사람이 지금 집권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40대, 50대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집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집권하면 노인들만을 위한 나라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 교체, 세대 융합, 이 세대라는 어떤 앞으로의 화두를 어떻게 한동훈 대표 등 이런 어떤 정치인들이, 뜻있는 정치인들이 그걸 펼쳐 나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그런 그 변혁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동훈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으로 나섰을 때 저희의 그 세 가지 슬로건 아시잖아요. 세대 교체,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세대를 교체하고 교체한다는 게 뭐 누굴 쫓아낸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정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지독한 꼰대들이 있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도 정신이 굉장히 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얘기하는 세대 교체라는 것은 물론 물리적인 어떤 나이에 젊어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훨씬 젊어져야 된다. 과거에 그 보수당이 계속 끌고 왔던 그냥 연공서열 중심의 나이 들면 많은 그런 거는 아니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였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정치 교체를 하자. 뭐 정치 교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거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교체하자라는 그런 우리들의 소명의식이었는데 저희들의 그 소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뭐 그게 뭐 사기경선이었는지 뭐였는지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좌절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런 비워두의 땅이 굳는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딛고 일어서서 분명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짝 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거기서 됐고 두 번째 이제 김진 선배에게 신윤의 미래와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이종근 평론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는데 이재명과 우리 그 보수 집권 플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친윤계가 상당히 기가 죽었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저는 아주 확연히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것은 특검의 영향이 클 거예요. 더군다나 이 평양 드론 사건까지 겹쳐가지고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이 폭염보다도 더 뜨겁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친윤계가 완전히 지금 풀립처럼 눕고 있다.
하지만 잡초는 그냥 누울 뿐이지 절대 쉽게 뽑히지 않습니다. 네, 이제 특검과 이런 소수의 의원들이 타격을 받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윤석열의 시간은 다 끝난 거고 친윤계라는 이름은 없어지겠지만 친윤계를 구성을 했던 그런 스타일과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극우 꼴보들은 당대표 지도부를 자기들의 취향에 맞는 사람들로 밀 것이며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내년도 지방선거 때 공천권을 지역의 공천권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 다음 전당대회 때 대표 경선 승리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민공천 배심원단이라는 아이디어는 김진 당신의 아이디어고 우리들은 아무 상관없다라는 기존의 방식으로 쭉 가면서 국회의원은 여당원보다 야당원 하는 게 더 재밌으니까 재차 공천을 노리고 하면서 TK 정당, 영남 정당의 주류로 자리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남미 대륙에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에콰도르에서 태평양 쪽으로 1000km 떨어진 곳에 갈라파고스 섬 군도가 있어요. 워낙 세상하고 동떨어져서 독특한 진화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연구하러 갔던 곳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수구 꼴통 영남권 의원들은 비유하자면 갈라파고스 섬에 있는 늙은 거북들이에요. 갈라파고스 섬의 그 거북들은 갈라파고스 섬에만 있는 종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더욱더 장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거북탕이 될 것인가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천 제도에 결정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정권의 미래 저는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강자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바보가 아닙니다. 재난영화 하나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원전을 때려 부셨던 그런 바보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을 했어도 그 다음날 주식을 살 정도의 냉철한 작초성과 원전 다원전 정책을 때려부시고 원전 증산 정책으로 가고 여러가지 서민적인 제2의 노무현 스타일을 보이면서 대단히 머리 좋은 방법으로 이 좌파 시대를 계속 연장시켜 나갈 겁니다. 방송법 통과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만 방송법 통과되면 좌파 세상이 지배하는 좌파 언론이 상당 기간 우리 사회를 지배할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단히 그런 면에서 잡초성, 냉철함과 문재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 굉장히 머리 좋은 통치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워지는데 저는 이재명 정권의 향배의 가장 큰 핵심은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집권 5년 동안에 그래서 제가 왜 보수 정권이 계속 집권을 해야 되느냐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북한에서 김정은 정권에 무슨 급변 사태가 터질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점점점 그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고 봐요. 김정은 정권에서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우발 사태가 터져서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점이 왔을 때
남한의 진보 좌파 정권이 있으면 한반도 7,500만의 운명이 북한의 친중 꼭두가시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통일은 이제 요원한 일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남한에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소한 국내 정책에서 실수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는 변수가 작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대비해서라도 우파는 구국골통 그 네 번째 이념 그룹을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의 뒷간으로 몰아내고 합리적인 개혁보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보수를 혁신을 해서 그런 시대적 전환이나 돌변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총장님 말씀을 해주셨고요. 맞는 얘기죠. 사실 지금 이제 집권 초기니까 가서 뭐 쇼를 여러 가지 하고 계시잖아요. 대통령 직원들하고 같이 삼겹살하는 숙장 돌리고, 그다음에 뭐 정규자나 조갑재 선배님 같은 분들 같이 식사도 하고 30일 만에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걸 보면 뭐 자신감이 뿜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에 실제로 우리가 당면한 수많은 관세 문제라든가 뭐 전자권, 그다음에 이게 저 중국과의 문제, 북한과의 문제, 경제 문제 뭐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짜고 하는 게 더 필요할 텐데 이분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뭐 사람이 달라지겠습니까? 뭐가 잘못 봤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이렇게 해오신 거 여러 차례 봤는데 지금이야 뭐 그러시지만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거 뭐 잘하면 좋죠. 솔직히 잘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잘 되길 바라는데, 그러나 뭐 글쎄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건 그렇고 마지막으로 우리 윤석만 의원으로부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뭉뚱그려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윤석열과 이재명이라는 두 사람은 데칼코마니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나오듯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고 또 성정이나 성품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윤석열은 아둔한 사람이고 이재명은 교묘하고 영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서 김진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이 뭐 과거처럼 뭐 이런 표현을 써둘지 모르겠지만 뻘짓을 아마 대놓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친윤 그룹들이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권력을 쥐고 갈라파고스가 심화된다면 저는 대한민국의 이 정치 지형이 일본의 자민당이 주도하는 1.5당제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월을 기억하실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공식 석상에 드러나기 전에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중도 보수론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마포 뭐 집값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이제 세금값을 안 물리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중도 쪽의 지지율이 높아졌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이 건강한 대한정당으로서 중도까지 확장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침범을 안 당할 테지만 국민의힘이 그 대한정당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못 받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중도로 넘어오려는 그런 전략을 쓴다면 자민당이 지배하는 1.5당제처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친윤들은 언젠가는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사법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저는 그 시간을 빨리 앞당기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재명 정권의 미래는 저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찐윤 세력들이 계속해서 당을 개혁을 막고 쇄신을 못하면서 이재명 정권의 민주당이 커지는 그런 미래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전통적인 민주당의 적자가 아니에요. 이재명이 뭐 비명 행사 그리고 친명 횡재를 통해서 당을 장악을 해서 대통령까지 됐지만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비토 의견들이 많고 그리고 앞으로 들끓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가장 핵심 지점으로 저는 보이는 게 외교 안보관 같은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거냐 말 거냐. 한동훈 전 대표가 이게 조언을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받아들이는 것처럼 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지난주에는 또 전승절 참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했었죠. 그런데 민주당 안에는 자주파라고 불리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DNA와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이념 투쟁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런 걸 본다면 이재명 정권이 저는 시기의 문제지만 어느 지점에 가서는 그 당내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고요. 그때 국민의힘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대한정당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안 돼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처럼 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 마지막 얘기만 짧게 드리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처음 이렇게 좀 제대로 알게 됐던 시점이 그 법무장관 할 때 그 제주도 대한상이 가서 농지개혁 강의를 할 때였어요. 저는 그 강의를 보고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농지개혁은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운 사건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그 북한의 생각은 우리가 남침을 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호응을 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킬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농민의 86%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도 이런 혁명의 과정을 가게 할 거다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 반대였죠. 왜 그랬습니까? 농지개혁이라는 것은 내 땅이 생기는 거잖아요. 내 땅이 생긴다는 것은 내 땅에서 내가 수확하는 모든 작물들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내 자식, 내 아내, 내 가족, 내 후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내 거라는 생각은 결국은 주인의식을 만들어내고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땅을 지켜야 되고, 내 말을 지켜야 되고, 내 공동체를 지켜야 되고, 내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이런 책임감이 생긴다고 봅니다. 결국 보수의 정신이 출발하는 지점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갖춘 그런 정치인들이 국민의힘의 주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원들을 중심으로 한 동료심들께서 더욱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게 우리의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셨어요? 이 패널 토론 들을만 해요? 제가 여기 있는 분들하고 여기 오기 전에 한 명하고도 통화도 한번 해본 적 없거든요. 바로 이 자리에서 이런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저도 생각나는 대로 여쭤봤고, 이분들께서도 자기의 생각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모신분의 편집장 출신으로서 감히 말씀드리면 이 굉장히 수준 높은 토론입니다. 부디 우리 보수 정당,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의원들도 적어도 이 정도 토론은 준비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뽑히기를 정말 많이 바랍니다. 날씨가 엄청 더워요. 비가 소나기가 좀 쏟아져서 그래도 좀 다행이긴 하지만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어떤 분은 포항에서 오셨고, 어떤 분은 청주에서 오셨고, 그래서, 어디? 네, 원주 전국에서 다 오셨어요. 근데 제가 기자생활하면서 여기 많이 와봤지만 이렇게 이 장소가 정말 계단에까지 저렇게 줄줄이 앉으실 정도로 꽉 찬 거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니와, 그리고 끝날 때까지 이렇게 이탈 없이 모두가 집중해서 이 패널 토론을 지켜보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그 이전에는 정치에 별 관심도 없으셨던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알면서 이 사람 괜찮네. 괜찮은데 가만 보니까 아니 왜 멀쩡한 사람을 저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다냐.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셨고, 야 이거 대한민국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옳은 말하는 정치인,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치인, 그리고 세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을 저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다를 하고 음모를 꾸미고 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 작성하셨잖아요. 네. 그 작성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끌고 온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누가 돈 한 푼 줍니까? 누가 뭐 합니까? 근데 프랭카드 써서 길거리에서 인대학교에서 시위도 하시고, 예? 그렇죠? 그리고 계속 응원도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새로운 정치 관여층들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과거처럼 그냥 돈 줘야지 동원되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돈 내가면서, 그리고 주장해가면서 이 대한민국을 바꾸려는 그러한 정치 세력들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모든 사람이 같이 인사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